100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부모라는 우산이 접힌 뒤에도 그 말이 여전히 따뜻하게만 들리시나요? 부모님이 계실 때의 평화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지켜준 그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빗속에 서게 된 형제들의 이야기를 담담히 나누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시는지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부모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 모여있던 자녀들이 어떻게 각자의 가정을 대변하는 외교관으로 변해가는지에 대한 서글프지만 피할 수 없는 관찰입니다. 이를 흔히 가족에서 각자의 대표로 변하는 삶의 리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걸어오며 참 많은 이별과 만남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시린 풍경은 부모님이 떠나신 뒤 남겨진 형제들이 서로에게 낯선 타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보며 사람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돈 때문에 혹은 배우자 때문에 변한 것이라고 탓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 그것은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더군요. 그저 각자가 지켜야 할 삶의 경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서는 영원한 자녀였습니다.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되어도 부모님 댁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자녀라는 역할은 참으로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 역할 안에서는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라는 지붕이 비바람을 막아주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 아래에서 평등하게 형제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부모님의 한마디면 다시 제자리를 찾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삶의 마지막 안전장치이자 중재자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순간 형제는 더 이상 자녀로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집안을 책임지는 대표가 됩니다. 배우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는 가장이 됩니다. 그때부터 형제와의 대화는 정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협상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형제의 차가운 얼굴은 어쩌면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가 짊어진 자기 가족이라는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생애 단계가 바뀌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일 뿐입니다. 중년 이후의 형제 관계는 더 이상 혈연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서로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독립된 외교관들의 만남과도 같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각자의 경계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형제는 사랑으로 묶인 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더 서늘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형제는 사랑으로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묶여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라는 필요, 명절이라는 필요, 체면이라는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인정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그 분노의 끝에는 언제나 나만 더 희생했다는 억울함이 담긴 기억의 장부가 있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장부 하나씩을 품고 삽니다. 내가 부모님 병원비를 얼마를 냈는지, 내가 얼마나 더 자주 전화를 드렸는지,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평소에는 먼지가 쌓인 채 덮여있던 그 장부가 상속이나 집 정리 같은 현실적인 사건 앞에서 갑자기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펼치는 방식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많이 손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싸움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며 배운 지혜는 그 장부를 상대 앞에 들이미는 순간 나의 품격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억울함을 품격으로 승화시키느냐 아니면 비난의 칼날로 쓰느냐의 차이가 노년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그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느라 밤잠을 설치기에 우리의 남은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형제가 남이 되었다면 그것을 비극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타인의 시선이나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고유한 삶으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는 행위는 사실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늙어서 외로워질까봐 아무도 곁에 없을까봐 겁이 나기에 자꾸만 무너진 담장을 붙잡고 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키는 것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내공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의 차가운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몰려올 때 즉시 말로 쏟아내지 않고 침묵할 줄 압니다.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지금은 생각이 좀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오늘 타인의 반응으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겠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경계를 존중하며 그 위에서 평온을 찾겠다.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주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은 인간이 나빠져서 생기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독립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가르침은 형제끼리 손잡고 웃는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도 홀로 우뚝 서서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고 생의 마지막까지 단단하게 걸어가는 당신의 뒷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 무거운 장부를 꺼내 조용히 불태우십시오.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당신 자신의 평온한 잠자리를 위해서입니다.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내가 나 자신과 얼마나 화해하고 있느냐였습니다. 관계가 변하고 사람이 떠나가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반드시 더 가벼워지고 더 단단해지며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저 깊고 고요한 숨을 들이쉬며 고생 많았던 당신의 어깨를 스스로 다독여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걸어오며 참 많은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시리고도 깊은 사유를 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라는 거대한 우산이 접힌 뒤 홀로 남겨진 자녀들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정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형제 간의 다툼이 돈이나 재산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오래 살아보니 그 갈등의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서글픈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생 마음 깊숙한 곳에 적어 내려온 기억의 장부가 펼쳐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주할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왜 형제가 남이 되는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아픈 원인을 담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싸움은 결코 돈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돈은 그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서운함이라는 장작더미에 던져진 작은 불꽃일 뿐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 불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라는 지붕이 워낙 든든했고 그분들의 한마디가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지붕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제야
서로의 손에 들린 두꺼운 장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장부는 참으로 묘하고도 이기적인 물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이 장부를 하나씩 품고 삽니다. 그 안에는 내가 얼마나 더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더 참았는지, 내가 부모님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서글픈 사실은 우리가 이 장부를 적을 때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준 것은 정자로 또박또박 크게 적어두지만 내가 상대에게 받은 것은 흘려 쓴 약자처럼 작게 적어두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어쩔 수 없는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수고는 산처럼 크게 보지만 타인의 헌신은 언덕처럼 작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구 하나 내가 덜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내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고 나만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그 텅 빈 자리에서 들려오는 것은 그리움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억울함의 함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형제를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라는 거대한 존재 아래에서 그저 형제라는 역할을 연기해 왔던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형제인 척하며 서로를 견뎌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듣기 거북한 진실이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관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 연기가 가능했습니다. 부모님의 눈빛이 무서워서 혹은 부모님이 슬퍼하실까 봐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객이 사라진 무대 위에서 형제들은 더 이상 연기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말들이 칼날이 되어 서로를 향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뭐 했니?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하니?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인연을 단숨에 끊어버립니다. 피는 남아있어도 마음은 이미 갈라진 것입니다. 그저 그런 것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배운 지혜 중 하나는 이 장부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사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내 희생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상대 또한 자신의 장부를 들고 당신을 심판하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두 장부가 만날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의 장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든 장부를 스스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내려놓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내려놓기는 상대를 용서하는 거창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나를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도 거룩한 선택입니다. 장부를 쥐고 있는 한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 전의 서운함, 엊그제의 말다툼을 매일같이 복귀하며 노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부를 덮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현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노년은 관계를 넓히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를 조절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형제와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품격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무너지는 관계 앞에서 비참하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을 담담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남이 되었다면 그 또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풍경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마음가짐뿐입니다. 상대가 차갑게 변했다고 해서 당신까지 차가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계산적으로 군다고 해서 당신까지 그 계산 속에 뛰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품격을 지키며 가능한 만큼만 마음을 내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간의 흐름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형제의 말이 내 자존심을 긁을 때 즉시 대답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생각이 좀 필요하네라고 말하며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이 준 내공입니다. 뜨거운 감정이 올라올 때 입을 닫는 습관은 당신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형제들에게 나의 희생을 인정받고 싶고 부모님께 효자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갈구함이 크면 클수록 배신감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이제 그 인정을 받기 아닌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몰라주어도 내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시작되는 형제의 갈등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시험인지도 모릅니다. 너는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한 너 자신으로 살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삶이 묻는 것입니다. 관계의 공정함을 따지느라 마음을 갉아먹는 삶에서 벗어나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현실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나빠서도 그 사람이 못나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아주 단순하고도 서글픈 원리일 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원망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면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노년의 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의 장부를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직이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그 무거운 장부를 내려놓고 편히 쉬어도 된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평온한 내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장부를 덮는 순간 당신을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밖에는 관계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깊고도 맑은 고독의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발견한 가장 아프지만 가장 빛나는 진실입니다. 이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흔들림 없이 품격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아끼며 말입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반드시 예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참으로 충분합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어오며 참 많은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시리고도 깊은 사이를 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라는 거대한 우산이 접힌 뒤 홀로 남겨진 자녀들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정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며 형제 간의 인연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고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오래 살아보니 그 고리를 지탱하던 것은 우리의 의지라기보다 부모라는 거대한 존재가 뿜어내던 온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우산이 사라진 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관계의 거리와 품격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주할 이 이야기는 무너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는 이들에게 전하는 저의 작은 목격담이기도 합니다. 이를 흔히 관계의 거리와 품격에 대하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살아보니 무너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사람은 더 비참해지고 스스로의 품격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는 형제와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마치 인생의 큰 실패처럼 여겼습니다. 어떻게든 화해해야 하고 어떻게든 예전처럼 명절날 웃으며 모여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며 가만히 지켜보니 형제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변하는 것은 인간이 나빠져서 생기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라는 중재자가 사라진 자리에서 각자가 지켜야 할 삶의 경계가 달라지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형제에는 사랑으로 묶인 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더 선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형제는 사랑으로 묶인 사람이 아니라 부모라는 우산 아래서만 가능했던 평화였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인정하기 힘든,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계실 때 형제라는 역할을 충실히 연기해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았고, 부모라는 지붕 아래서만 허락된 질서를 지켜온 셈입니다. 그런데 그 지붕이 사라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연기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감정들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형제를 붙잡으려 애쓰는 이유는 정말 그를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중년 이후의 고독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 형제 관계에 매달립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마지막 울타리라는 믿음으로 상처받으면서도 곁을 맴돕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관계를 소유하려 들수록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리더군요. 붙잡으려는 행위 자체가 이미 내 안에 거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상대를 압박하고 압박은 다시 거리감을 만듭니다. 결국 그 노력이 관계를 더 깊은 단절로 밀어넣는 셈입니다. 그저 그런 것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배운 지혜 중 하나는 관계를 지키는 것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의 품격이라는 사실입니다. 품격은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내면의 기준입니다. 형제가 차갑게 대한다고 해서 나도 차가워지고, 상대가 계산적으로 군다고 해서 나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우리 사이에는 품격 대신 초라한 경쟁만이 남게 됩니다. 진정한 내공은 상대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운함이 몰려올 때 즉시 말에 칼을 들지 않는 것, 억울한 순간에도 상대를 고치려 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가장 성숙한 방식임을 알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이 거리는 차가운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자녀라는 역할로 묶여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가정을 책임지는 독립된 주체들입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자녀의 미래를 지켜야 하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가깝게만 지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살아보니 무리한 희생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반드시 원망을 낳더군요.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니? 라는 말은 결국 내 마음속에 적어둔 희생의 장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장부를 들고 만납니다. 내가 준 것은 정자로 또박또박 크게 적고 내가 받은 것은 약자처럼 작게 적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장부가 맞을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 장부를 상대의 눈앞에 들이밀며 공정함을 따지는 순간 관계는 협상이 되고 마음은 썩어 들어갑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법칙을 놓치고 있었기에 이토록 괴로운가를 물어야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관계의 공정함을 따지기보다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노력하는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조용히 숨을 고르며 침묵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상대의 말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조용히 창밖을 보며 다짐합니다. 남의 반응으로 나의 가치를 정하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아침의 사유는 우리 삶의 리듬을 다시 잡아줍니다. 형제와 통화한 뒤 가슴이 답답해질 때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짧게 말해 보십시오.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간단한 의식이 당신의 정신을 보호하고 다음 대화에서 당신을 더 침착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고독은 피할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두려워하여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자신을 내던지지는 마십시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불필요한 관계의 소음을 내려놓을 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제와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너 변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세운 경계가 그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갈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대의 비난은 사실 당신의 기준을 낮추려는 협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침착하게 자신의 기준을 유지할 때 관계는 비로소 새로운 질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적당한 거리, 분명한 기준, 그리고 내 마음의 평온,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노년의 안전한 정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았고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맞춰왔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늙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관계가 변해도 나는 나의 존엄을 지킨다. 누군가가 차갑게 굴어도 나는 나를 잃지 않는다. 이 결심이 당신을 비참함에서 건져내어 품격 있는 노년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저 조용히 숨을 거르며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 무거운 장부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당신 자신의 평온한 잠자리를 위해서입니다.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맺고 있는 화해의 깊이였습니다. 관계가 흩어지고 우산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당신이라는 온전한 나무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는 비바람을 맞으며 더 단단해지고 결국 자기만의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참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물결을 일으켰을지 궁금합니다. 부모라는 거대한 우산이 사라진 자리에 홀로 남겨진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위로는 무엇인가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영상을 보며 문득 스친 아주 사소한 생각이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은 나만의 작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직이 들려주세요. 당신이 남긴 그 한 문장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울타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잠시 멈춰서게 하고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며 그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용한 평화가 당신의 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